용광로 같은 그 전초에는 잘 훈련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한국 경찰 기관총 부대가 있었다. 이름도 없이 잠들어 있을 영웅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The radio listened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7부 장진호의 한국 전투경찰대 그리고 비운의 카투사 한국 전투경찰대 잊혀진 영웅들. 한국 정부 조병옥 내무장관이 한국 경찰을 유엔군의 각 대대와 중대에 배속시켜 포로신문과 오열색출, 탄약집 적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워커 미 8군 사령관에게 요청했으며 워커 중장도 북한군 유격대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껴 미 국방부 승인을 얻어 이들을 유엔군 부대에 배속시켰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미해병 1사단의 3개 연대는 연대당 한국해병대가 각 1개 대대씩 배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해병 1사단 5연대만은 거기에다 한국의 특별한 부대가 하나 더 배속되어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도경 소속 전투경찰 중대였죠. 서울이 북한군의 공격에 점령당하자 서울 경기 지역 경찰들은 작은 단위로 탈출을 해서 대구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터라 당시에는 이들 경찰들에게 밥을 먹일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때 미군정 하에서 경무부장을 했었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내무장관을 하고 있던 조병옥은 이들 경찰관들에게 미군이 숙식을 제공해주면 정보 취득이나 검문 검색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미 8군 사령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이 있던 7월 중순 미 해병대가 파병되자 이들로부터 한국군 통역장교와 전투가 가능한 경찰 1개 중대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실질적으로 있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50년 7월 중순이면 인천 상륙작전이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긴박하게 논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륙 전문 부대인 미 해병대에서 이런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상륙작전 시 상륙 예정 지역이었던 인천에 반드시 전투 양도가 급박하게 필요했었고 그렇다면 인천 지역 지리를 잘 아는 그 지역 출신의 경찰 중대가 가장 적합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전투경찰 중대를 지휘했던 중대장은 이금복 경감이었지만 나중에 미해병대를 따라 장진호까지 전군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인천경찰서 기동부대장 출신 기롱갑 경이었습니다. 그는 인천시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천통이었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장진호 전투에서도 부대를 잘 통솔해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능했던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전투경찰 대원들은 다들 나이가 일반 한국군 병사들보다는 너댓 살이 더 많은 20대 중반이었으며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나이도 들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여타 어린 한국군 병사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한 수 위였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경찰관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남기고 온 가족들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그중 일부는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재물을 챙기는 요령도 곧잘 피웠다고 합니다. 또한 미 해병대에 배속된 한국 경찰관들은 다들 개인적으로 겪은 사정, 즉 이들 경찰관들 중 다수의 가족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을 당해서였는지 소위 빨갱이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했고 이 증오심은 공산군의 전투에서 용맹한 전투력으로 지대하게 발산됐습니다.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한 앤드류 기어가 저술한 책 The History of the U.S. Marine in Korea에서 보면 낙동강 전투 당시 각 미 해병 중대에는 한국 경찰들이 배속되어 있었고 어느 날 미 해병대가 포로로 잡아온 북한군 장교를 대대시 피해 넘겨 신문하도록 이들 한국 경찰들에게 호송을 보냈더니 호송 중에 이 포로를 죽여버린 것을 보고 이들이 북한군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게 된 뒤로는 다시는 한국 경찰들에게 포로 취급을 맡기지 않았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1950년 8월 5일 열차편으로 경남 창원에 도착한 전투경찰들은 미해병 1사단 5연대 중에서 로버트 태플릿 중령의 3대대에 배속됐습니다.
태플릿 중령은 대단히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한국인 보조부대를 결코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한국 경찰들에게는 매우 만족하여 중기관총까지 지급하고 미 해병대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잘 훈련시켜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정예 경찰 중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동반하고 경남 마산 진동을 거쳐 인천에 상륙했으며 서울 탈환작전에서는 현재의 서강대학교 뒷산인 노고산과 연세대학교 뒷산인 안산을 잇는 스미스 능선을 주 저항선으로 삼고 격렬하게 저항하던 북한군 25여단을 괴멸시켰죠. 그 후 이들은 미 해병들이 원해서 장진호까지도 동행하게 됩니다. 당시 미해병 5연대 소속의 일반적인 경기도경 출신 전투경찰들은 서울 탈환작전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경기도 내에 자신의 경찰서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고향이 이북인 청년들로 구성되고 잘 훈련된 일개소대만은 계속해서 미해병 5연대 3대대를 따라서 북진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기롱각 경위가 지휘했던 이 전투경찰소대는 장진호 최대 전투 중 하나인 유담리 전투에서 통합연대본부 추기를 맡아 용맹스럽게 중국군을 격퇴함으로써 미국군 전투력마저도 비웃을 정도로 자존심 강한 미 해병대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미 해병 5연대 3대 대장 로버트 태플릿은 12월 27일 밤 폭풍 전야와도 같았죠. 나는 육감에 따라 7연대가 점령한 고지 아래 산비탈 중턱에 5연대와 3대대의 합동지휘본부에 전초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초에는 미해병에 의해 훈련된 분기강하고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한국 전투경찰대가 운영하는 기관총 진지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5연대 진지를 내려다보는 그 고지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배치되어야 할 7연대 이중대는 동쪽으로 800m 떨어진 128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고지를 타고 넘어오는 중공군들을 이들 한국 경찰들이 홀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한국 전투경찰대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량에 위압적으로 기관총 세로를 퍼부었고 그들의 기관총에 죽은 중공군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이들 한국 전투경찰대원들은 상대 공격의 예봉을 꺾었고 이들의 영웅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합동지휘본부 지역으로 침투하던 중공군들에 의해 아마도 지휘소가 유린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담리에 주둔한 미 해병대를 공격했던 중국군 3만 명의 작전을 포로 포입과 신문을 통해 사전에 알아낸 것도 이들 한국 전투경찰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정보를 먼저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미 해병 5연대, 7연대는 중국군의 기습으로 12월 27일 그곳에서 전멸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렇듯 이들의 공로는 혁혁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진호 동쪽 전투에서 미국군에 의해 미7사단 괴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한국인 카투사병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 해병들이 전투경찰들을 유능한 한국인 직원 밑에 두고 통합 지휘를 받게 했던 반면 미7사단 31연대는 현재 미군의 카투사 운영 방식과 같이 배속받은 카투사들을 각 소대 또는 분대별로 인원 메꾸기 차원에서 흩어 배속시키고 버디 시스템, 즉 전우조라고 해서 미군과 카투사들을 혼합 편성한 후 단위 부대에서 알아서 써먹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진호까지 갔던 카투사병들은 현재의 미8군 카투사병들처럼 영어에 능통한 젊은 인재들이 아니라 당시 경상도 일대 농촌지방 출신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전무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미군 사이에 흩어져 배속된 이들 카투사병들은 말이 안 통하니 명령도 못 알아듣는 구박만 받던 처지였고 급기야 중국군의 대공세를 당한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렇게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들에겐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했었겠죠. 그러나 맥클린과 페이스 등과 같이 형편없었던 지휘관들의 역량 부족으로 미군 병사들부터가 적의 공격에 붕괴된 상태였으니 말도 안 통하는 말당 카투사병들이 당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살 길을 찾아 알아서 퇴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군이 카투사들이 취한 생존 본능의 모습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다만 그들의 면피만을 위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당시 미군들은 이보다 훨씬 더한 행태도 보였었습니다.
더구나 미 31 연대 전투단의 장진호 탈출 당시 지휘관이었던 페이스 중령은 중공군의 거센 공격에 도망한 것도 아니고 트럭 위로 잠시 피신했던 한국인 카투사 2명을 권총으로 머리를 쏴 즉결 처분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황이 다급했었다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군 사병이었다면 과연 페이스 중령이 그런 잔혹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인종차별적인 야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미 육군은 페이스 중령의 졸렬한 지휘로 부대가 처참한 종말을 맞게 되자 자신들의 부끄러운 참패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 인종차별주의자가 전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망고에 없는 명지관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의회 명예훈장까지 수여받게 했죠.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되어 존 Y 리라고 불리던 한국군 통역장교 이종현 중위는 하갈우리에서 미 해병들 붙잡은 중공군 포로 150명을 호송하는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장진호 동쪽에서 살아 돌아온 한국인 카투사 20명이 내 지휘하에 포로 호송대 병력으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들 카투사병들은 한국인 장교인 나를 만나자 뛸 듯이 좋아했었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이 안 통해서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1950년 12월 5일 우리 포로 호송대는 이들 중공군 포로들을 호송하면서 도보로 해병 이런 데가 있는 고토리를 향해 하갈우리를 떠났습니다. 가는 길 양쪽에는 중공군이 우글우글했었죠. 길 양쪽의 고지나 길 옆의 민가, 바위, 참호 속에 숨어있던 중공군들은 철수하는 미군들을 저격하거나 틈을 보아서 큰 기습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험지역에 길 양쪽에 숨어있는 중공군을 미리 수색해서 경멸한 후에 전진해야 했었는데 그 임무가 단 20여 명의 우리 카투사병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합지졸로 평가받던 이들 카투사들은 대단히 용감했었고 전투 기술도 잘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군 병사들도 주저했던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나는 미국군 전사에서 이야기하듯 이들 카투사병들이 절대로 허약하고 비겁한 무리들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인 장교 밑에서 제대로 싸운 카투사병들이 미군 장교 밑에서 싸울 때는 왜 그렇게 무기력했었을까요? 역시 그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평소 훈련을 엉성하게 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당시 미군 지휘관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었겠으나 결국 지휘관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소부대가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미 해병도 극찬을 마다하지 않던 전설과도 같은 장진호의 한국 전투경찰들은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가 끝난 후에는 단 10명에서 30명 정도만 생존하였고 이들은 지리산 공비투보를 위해 흥남을 통해 전라남도로 이동한 후 현지에서 205 전투경찰대대의 창설요원이 되었거나 각자의 경찰서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70년 전 개마고원의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사냐를 가득 채우고 죽음의 파도처럼 몰려오는 중국군을 향해 기관총 총신이 달아오를 정도로 쏘고 또 쏘아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장진호의 한국 전투경찰들.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무심함을 그들은 과연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불세추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덧없이 사라져간 용맹했던 장진호 카투사들의 명예도 이제는 다시 조명되길 기대합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